이제 기준금리를 만약에 내리잖아요. 네. 미국만 홀로 내리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해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제 눈에는 정책 처방이 보이질 않아요. 야, 이거 어쩌면 대공황급 경제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책의 저자시죠.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네. 뵙습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한 지가 한 달 한 달 전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에서의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신용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뭐 즉각적인 대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괜찮아질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JP 모간 같은 데서 또 인수하고 그런 부실은행들에 대해서 부실은행,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은행. 네,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 판단은 그거하고 반대되는데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변수들이 좀 있어요. 실물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자원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갔거든요. 아, 원유가. 예. 그래서 이제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경기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통화금융 부문은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제 아무리 역할을 잘하더라도 이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이 혈관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통화금융 부문인데 지금 하반기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 좀 계속해서 새로운 그 은행들, 지역 은행들의 그 부실 문제가 좀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팩웨스트가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한 현상. 이건 뭐 그냥 지역 은행들 계속 큰 은행이 흡수합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좀 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발생할 확률이 1%인 일이 2번 반복될 확률은 0.01%고 이게 3번 반복될 확률은 0.0001%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은행이 파산할 확률은 1%가 안 돼요. 근데 실버게이트라는 조그만 캐피탈 회사가 도산한 다음에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너처 은행 등이 이제 파산을 했고, 그 뒤로도 이제 연쇄적으로 여러 은행들이 이제 파산하거나 합병당하거나 그랬잖아요. 네. 이 얘기는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 원리가 필연적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경제 명리학의 핵심적인 그 경제 원리 중 하나인 신용 파괴 원리예요.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게 되면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피가 10%만 빠져나가도 목숨이 위태롭듯이 경제도 그런 파국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파국적인 상황이라는 게 이제 흔히 금융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다음에 미국 정부와 연준이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뱅크런이 다른 회사로 전념되는 것은 일단 차단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은행의 자산 총액이 3,430억 달러인데 이게 미국 본원통화의 한 6% 정도 돼요. 네. 꽤 큰 규모인데 그만큼의 유동성이 경제 순환에서 일단 이탈을 했잖아요. 네. 그럼 유동성이 수축되고 이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이 은행이 문제다, 저 은행이 문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할 어떤 사건이 하나만 터지면 바로 금융위기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트리거가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 증시가 무너지지 않을까. 심리적인 저지선이 다우지수 3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냥 미끄럼을 탈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고, 그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덮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참 어렵겠다, 더 어렵겠다, 국민들의 경제는 더 심각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연말에 미국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무너질 것으로 보는 근거, 그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미국 증시는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라는 게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이거는 그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찰스 킨들버거라고 세계적인 경제사학자가 700년 동안의 세계 금융위기를 연구해서 검증해 놓은 그 이론이거든요. 지금 광기가 벌어지면 반드시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이 잔뜩 커져 있어요. 예, 그거는 뭘로 금방 아실 수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1989년 4월 달에 1004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다우 지수는 2600을 간 넘는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2500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은 36,000까지 갔다가 지금 33,000까지 빠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견뎌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금융위기가 계속되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거래도 줄고 또 가격도 폭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트리거가 나온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트리거가 무엇이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이 공실률이 뭐 20%를 넘어섰다고 하고, 네, 이 워낙 그 상업용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데 이게 과연 연장이 될 것이냐, 롤오버가 될 것이냐, 대출 연장, 이 부분에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고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게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관 상업용 부동산은 거품이 잔뜩 껴 있어요. 증시보다 더 많이 껴 있어요. 부동산 쪽에, 네. 상업용에. 그래서 그게 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다른 면에서 트리거가 터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거용 부동산도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시장도 거품이 많이 잔뜩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트리거가 터지면 이게 바로 전염돼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터지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기 전에 어떤 트리거가 터지면은 그렇게 가겠다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 또한 미국의 주가지수 흐름도 유심히 보셔야 이제 이 삼각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해낼 수 있고, 또 조금 그 가까운 미래라도 이렇게 예측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주시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터지면 바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다 뭔가 그 플랜들이 다 서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 어떤 사건 예측이 가능한 일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주체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게 대응을 하고, 정책 당국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대책을 이제 다각도로 세워요. 네. 이제 환자가 건강이 나빠지면 의사가 여러 이제 처방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져서 그 중병에 걸려도 이제 낫는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상업용 부동산에서 트리거가 터지기는 어렵다. 미국의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놨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엉뚱하게 주거용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꺼지는 일이 벌어지면 바로 전염돼요.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어떤 대책을 쓰더라도 그게 효과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일반적인 자산 시장의 폭락. 맞습니다. 이 현상 자체가 네.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폭락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폭락하는 데는 분명히 또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폭락이 될 텐데. 그 폭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인데 그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하게 하는 것 변수들은 또 다양해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크게 꼽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경제 정책을 이렇게도 쓸 수 없고 저렇게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재정 정책은 경제 성장에 그리고 경기 변동에 거의 그 쓸모가 없다. 이게 이제 드러난 다음부터는 이제 통화금융 정책이 국가 경제 경영의 주요 그 정책이 돼 있는데 이 통화금융 정책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MBS, 특히 이제 CMBS, 그 커머셜 모트게이지 베이스드 시큐리티라 그러죠. 이제 그쪽에서 그 가격이 하락을 하게 돼요. 또 국채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데 이 MBS하고 국채는 그 현금 통화로도 간주해주고 또한 자기 자본 비율로도 간주를 해줘요. 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외환보유고, 가용 외환보유고도 포함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금리가 오르면 이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 국채나 MBS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자기 자본 비율을 확충해야죠. 손실 충당금 쌓아야죠. 현금 추가로 보유가 이제 쌓아야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대출,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거는 뻔하잖아요. 경제 내의 유동성이 이제 그 수축이 되면서 신용파괴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금리를 이게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유동성 공급과 금리 인하, 뭐 자주 쓰는 거니까 경기 침체 기간에 이 두 가지 무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기준금리를 만약에 내리잖아요. 네. 미국만 홀로 내리게 되면 이제 그 미국 달러가 약세로 전환해요. 이게 그동안에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들의 저축이 미국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갔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이 환차익을 오르고 미국으로 이제 또 그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동안에 이제 그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을 잘 버텨줬는데, 그리고 성장률도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2.1%라는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내리잖아요. 그럼 달러 약세로 돌아서잖아요. 네. 그럼 환차손이 발생하잖아요.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은 그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이탈해요. 그러면 즉각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금융위기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금융위기로 가는 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겠지만,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거는 3개월 이내에 바로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도 연준 의장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물가가 지금 5%가 깨지고 4.9%까지 내려갔잖아요. 앞으로 더 내려갈 거예요. 주요 자연가격들이 이제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는 기준금리 인하 없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참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즉각 다른 나라들로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염까지 막아서고 그리고 신용 파기 원리 수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제가 필수적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또 거기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갔잖아요. 그 다른 나라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협조해줄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낮춰가면 다른 나라도 같이 낮춰주면 그 달러 가치가 유지가 돼요. 근데 미국만 홀로 낮추면은 이제 달러는 바로 약세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제 눈에는 정책 처방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심각한 경제 파국이든 경제 위기든 적절한 정책이 신속하게 펼쳐지면 그걸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 국제 공조 체제도 무너졌죠. 네.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죠. 미국은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쩌면 대공황급 경제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국 정부에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 터질 때마다 막고 막아나가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끝에 가서는 더 이상 내놓을 정책이 없는 바로 이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아,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제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표현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시점이 연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보고 거군요. 있습니다. 하긴 뭐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은행들은 뭐 미국채를 그 할인가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다 그 원금으로 인정해가지고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막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웠을 때 과연 재정이 그만큼 돼주겠느냐. 지금 이제 예금 전액 보장으로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는 거 막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어느 한 중형급 은행 하나만 파산하면 미국은 대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예금 보험 기금은 지금 한 1,8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뭐 추가로 이제 대형 은행들한테 이제 징수를 해도 이건 한 2, 3년 걸려요. 그래서 근데 그게 반해서 지금 미국의 예금 총액은 18조 달러예요. 이 조그만 예금 보험 기금으로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해요? 그 문제가 생기는 은행들의 예금 보호를 다 100%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 총액이 최대한 봤을 때 18억 달러인데 그게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그 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의 디폴트가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물론 디폴트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여기에서 생기는 리스크도 있다. 그게 무엇이냐? 신용 뭐 등급이 낮춰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이 국가 부채라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다만 이제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고 그 규모가 크면 오히려 네.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 이제 경상수지까지 적자이고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져요. 네. 이건 뭐 세계사에서 여러 번 증명했으니까 제가 굳이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이 국채가 늘어나면 국채가 시장에 소화 안 되면 결국은 그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초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건 사실이고, 그래도 거기에 국가 부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국채가 시장에서 잘 팔리잖아요. 네. 그 뭐 시장 이자율을 뭐 과다하게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가 부채는 경제에 큰 타격을 안 줘요.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그 경험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미국이 이 디폴트 간다 국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바이든 정부로서는
그 의회를 공화당이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박하기 위해서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트리거의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트리거의 역할을 하면 진짜 대책 없이 금융위기가 바로 급속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디스에서도 6월 8일 정도까지 이 부채 한도 협상 요 자체만 가지고도 뭔가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뭐 언급을 했다. 이게 이제 좀 요즘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8일 전후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맞아요, 맞아요. 신용 한도가 만약 떨어진다.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무디스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인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회가 그 신용 한도, 부채 한도를 증액을 안 시켜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재정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목에까지 다 찼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대신 재정 지출을 줄여라. 그럼 부채 한도 늘려주겠다 그러는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 재정 지출을 줄이면 정부 역할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네. 또 금융위기를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그 재정 소요가 좀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바이든 정부는 이제 국가 부도 뭐 이런 그 협박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합의가 되지 않겠어요? 중간쯤에서 합의될 걸로 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생기는 그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또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 아이 그럼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황이 좀 안정적이고 그 누구나 좀 이렇게 마음을 놓을 만한 상황이라면은 괜찮은데 지금같이 불안 심리가 막 쌓여 있을 때는 그럼요. 그게 좀 평소에는 별거 아닐 수 있어 보이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군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은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어느 한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현금 보유량 그리고 경영수지 이런 거 보면 대단히 양호했어요. 과거에 그 조선했던 은행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했었는데 뱅크런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싹 빠져나가니까. 순식간에 이 그 뱅크런 일어나면서 그 현금 부족으로 이제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은 파산을 하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트리거가. 알겠습니다.